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프롬북스의 사랑하라, 어제보다 조금 더 이어서 읽어드릴 텐데요. 이 책이 주는 감동이 묘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럼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실까요? 유서는 등대다. 메멘토 모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철학 용어입니다. 죽음이란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부제와 같습니다. 만약 영원히 산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더욱 오만해질 것입니다. 유서란 그다지 반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더구나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과 유서에 얽힌 여러 사건을 접하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몇 해 전 처음으로 유서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가 유서 작성이었습니다. 처음엔 배시시 웃음도 나고 여간 쑥스럽고 민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줄, 또 한 줄을 쓰다가 손끝은 점점 떨리고 눈앞도 희미해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써내려갈 기력조차 잃은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막상 유서를 쓴다는 건 참 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서란 거창하지 않아도 남은 이들에게 짧은 한두 마디로도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나 자신에게 더 큰 등대가 됩니다. 당장 삶을 마감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나아갈 길을 찾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줄 한 줄 꼭꼭 눌러 쓸수록 떠오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했는지 돌아보게 해줍니다. 지인 중 한 사람은 유서 작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남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새벽마다 한 통의 유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양복 안주머니에 곱게 접어 넣는다고 합니다. 평소 그의 살아가는 태도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알게 해줍니다. 일기처럼 하루를 정리하고 또다시 맞이하게 될 내일을 동시에 정리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삶이 지긋지긋하게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하나씩 꼬여서 풀어낼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힘들다는 하소연으로 세월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유서를 써보면 어떨까요? 유서는 어두운 삶의 부분을 등대처럼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기다림. 사람을 기다리든 버스를 기다리든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기다리는 엄마, 약속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애인을 기다리는 연인, 합격자 발표를 애타게 숨죽이고 기다리는 수험생, 아주 다양한 기다림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때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조급해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예전에는 막연한 이야기라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어느새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처음 가는 길을 들어서게 되면 도무지 목적지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대개 길을 돌리게 됩니다.
불안함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역시 그런 실수와 어리석음을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죽고 싶을 만큼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뭔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지 않아서 다행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마중물. 어린 시절 외갓집을 가면 수도꼭지 대신 펌프가 있었습니다. 한 여름날 펌프물은 그 시원함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놀거리가 궁하던 시절 좋은 장난감이 되어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펌프는 펌프질을 빨리 할수록 더 많은 양의 물을 뿜어냈지만 가끔 이 펌프 안에 물이 전혀 없이 말라 있을 때가 있곤 합니다. 그때마다 미리 받아놓은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다시 물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린 날에 그저 물 한 바가지로 알았던 그 물이 자기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명하고 예쁜 이름은 바로 마중물이었습니다.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 물을 끌어내기 위해 위로부터 붓는 물이 마중물입니다. 적당한 양의 물을 먼저 주고 펌프질을 해야만 더 큰 물줄기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먼저 줘야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 자신이 빛나려고 하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밑거름이 되는 사람을 마중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게 마중물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그것이 첫걸음일 때 그 시작은 누구나 미약합니다. 두려움과 설렘의 감정이 동시에 생깁니다. 이때 적당한 마중물이 있다면 이는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중물은 참으로 묘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겐 좀처럼 다가서질 않습니다. 마중물은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오는 듯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마중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눈 부처를 아시나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딜 가장 먼저 보시나요?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처음 만나서 바라보는 곳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기도 하고 그가 입은 옷 스타일이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엉덩이를 가장 먼저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가장 먼저 봅니다. 제 나름대로 사람 보는 기준입니다. 눈으로 말하다 라는 말은 그걸 느껴본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눈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눈을 쳐다볼 때 눈동자를 똑바로 본 적이 있나요? 물론 눈을 보면 눈동자야 자연스레 보이지만 좀 더 유심히 눈동자 깊은 곳까지 본 적이 있나요? 저마다 눈동자의 색깔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지만 그 눈동자 속엔 항상 눈부처가 있습니다. 눈부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눈부처란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쳐다봐야만 나타나기에 예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란 말은 그 눈부처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눈 속에 비친 모습을 보며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존재로서 더욱 신실하고 절실하게 사랑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진정한 시원함을
뜨거움 속에서 발견하듯 나의 진정한 실체는 상대방을 통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눈부처라는 시를 읽으면서 눈부처의 뜻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된 후 그 설렘은 지금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대는 이 세상 그 누구의 곁에도 있지 못하고 오늘도 마음의 길을 걸으며 슬퍼하노니 그대 눈동자 어두운 골목 바람이 불고 저녁 별 뜰 때 내 그대 일평생 눈부처 되리. 사랑하는 그대가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그대를 위해 평생 눈부처가 되겠노라는 시인의 속삭임이 참 대단했습니다. 어쩌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 눈부처가 그 시작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눈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에서 눈부처를 발견한다는 건 또 새로운 의미의 만남입니다. 그 상대가 사랑하는 대상이든 그렇지 않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눈을 통해 상대를 규정하듯 상대 역시 눈을 통해 나를 규정짓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갇힌다는 것 결코 우습게 넘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순 없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이 최고입니다. 눈부처란 말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동자 속에 서 있다는 건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책임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무엇보다 배려가 우선일 겁니다. 오늘 눈부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세요. 나 그대 일평생 눈부처 되리.